네, 북한이 어젯밤과 오늘 새벽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감행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완충 해역으로 또 포병 사격을 가했죠. 9.19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전술핵 재배치 등 핵 무장론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안보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강 아산 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도발의 형태가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사일에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포 사격으로 됐는데 그렇죠. 그것이 네. 2010년 11월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하고 거의 비슷하죠. 아마 예. 그때 우리 국민들이 이거 혹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위협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예. 주민을 상대로 해서 포사격을 했다. 이건 아마 휴전 협정 이후에 거의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 예. 아마 이번에도 북한은 지금 긴장 수위를 높여가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 아닌가. 지금까지는 아직 자기네 수역 내에서 포사격을 했지만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럼 그 수역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포사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특히 북한은 어제 이 철원에서 주한미군이 이 훈련을 한 것을 두고 네. 도발적인 행동에 군사행동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연쇄 도발을 우리 탓으로 돌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속담에 따르듯이 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인데 이미 주한미군의 그 포사격 훈련은 이미 계획돼 있던 거고 예. 그리고 지역도 그 9.19 군사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도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미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네 나름대로 맞대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북한 내부에서의 그 주민들의 결속을 좀 더 다지기 위해서 특히 이런 외부 위협이 있으니까 우리 뭐 북한 주민들이 결속하고 뭐 북한식으로 되면 체제 옹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따라서 우리로서는 좀 더 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 사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북한의 이번 행동으로 사실상 9.19 군사 합의가 깨졌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게 저는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예.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슷한 예가 91년에 우리가 맺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죠. 그때 예. 양측이 다 합의를 했지만은 별로 얼마 안 가서 사실은 이 북한의 일방적인 파기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아직도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예. 그러한 입장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뭐냐. 결국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미사일 위협이 더 고도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가져왔다. 따라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9.19 군사 합의의 유지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침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오후에 다시 포사격을 했단 말이죠. 그럼 네. 이것은 또 다른 확실한 그런 9.19 군사 합의의 파기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심각하게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면은 뭐 굳이 파기는 아니더라도 일단 효력 정지라든가 이런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측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한 거 아니냐 일각에선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글쎄, 저는 그 너무 나간 음모론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예. 예.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미 다 계획돼 있던 군사 연습이었고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왔을 뿐이지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건 너무 나간 입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의 상황, 오늘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상황까지를 돌려보면은 우리는 항상 대화를 먼저 얘기를 했고 네. 비핵화 협상을 하자 그랬고 또한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사적인 도발로 거기에 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의도 자체가 이미 벌써 명백히 나와 있는 거죠.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북 통지문까지 보냈는데 네. 이 대응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단계적으로 이걸 끌고 가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전군에 대해서
뭐 경계태세 강화 조치를 취한다던가 특히 전방 지역에서 어떤 무엇인가 조치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체적인 군사적인 조치보다는 일단 구두로 먼저 시작을 한 거죠. 예. 규탄하고 예.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재밌는 것은 아마 2010년이라든가 그 당시 북한의 도발이 있었을 때 국방부나 합참에서 냈던 그런 통지문을 보면은 굉장히 끝에 맺은 말이 강합니다. 이 후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북한이 책임질 것이다. 예. 뭐 이런 식의 얘기했는데 굉장히 자제된 표현을 하고 있다. 강력히 대응은 하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확전되거나 확산되고 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원치 않는 그러한 입장을 동시에 전달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지금 북한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무기들, 다양한 장소, 네. 다양한 시간에 지금 도발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의 도발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 남아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시험 발사. 예. 지금까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전체적으로 실험을 하지 않고 엔진 시험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다음 단계는 제대로 된 사거리, 즉 15,000km 이상 나갈 수 있는 고체 연료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 하나 있겠고, 예. 그리고 이미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제 7번째 핵실험이 남아 있겠죠. 네. 3번 갱도와 4번 갱도가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된 상태이고, 그것을 통해서 전술 핵무기, 즉 좀 더 폭발력이,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은 폭발력을 늘리는데 중점을 해왔다면, 이제 김정은이 2021년 1월 달에 얘기한 것은 전술 핵무기를 강조해왔고, 올해도 그러니까 즉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탄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예. 다음 단계의 실험은 효율성을 증폭시킨 저위력 핵폭탄, 전술 핵무기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아마 다음번 수순으로 갈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간 단계를 거칠 수 있는 것은 그 연평도 근역에 대한 포사격. 지금까지 우리 근역을 안 늘어왔지만은 예. 예, 예. 포사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핵실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국정원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이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도 있겠다는 예측을 했는데 네. 이 기간에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연초에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게 생각되었는데, 예. 물론 물론 지금도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외교적인 그런 또한 부담을 갖는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해서 북한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북한은 그것을 노리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따져보게 되면 오히려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사실 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크게 내놓을 만한 성과가 없거든요. 예.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자기 철수함으로써 아프간 사태가 그렇게 지금 아주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적에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그 요구에 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대응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11월보다는 그 이후,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 1월 김정은 자신의 생일이 있거나 2월 아니면 늦게는 4월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내년 그래서 1사분기 정도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중국과의 관계도 또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10월 16일 얘기가 나온 것은 시진핑 주석의 제 3연임 이 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굉장히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3연임을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 그런 도발적인, 즉 미국을 자극할 만한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3년임이 시작되자마자 북한이 만약에 그런 핵실험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으로서 상당히 곤란하게 되겠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하고 지금 껄끄러운 상황인데, 예. 미국이 아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3년임 기간 내에 미중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시키려고 한다면 북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가져라라고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지금 단계보다는 좀 더 뒤로 미루도록,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저는 지금 요즘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지금 북한이 열차에서 쏘고 저수지에서 쏘고 지금 탐지와 요격이 좀 어려운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속속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삼축 체계 중에 이축이 무너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삼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 체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에이테크스 두 발 가운데 한 발은 저희가 신호 추적을 못했고 예. 현무 2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제 그 날아가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무기 체계라는 건 항상 모두 예를 들어서 100개를 샀을 때 모두 100개가 다 확실히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우리가 그 실수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먼저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현재 이 상황에서 그것을 또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예. 그것을 파기하고 어떠한 대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마땅한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 유효한 대응 방안인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예. 물론 우리가 공격 능력도 필요하지만 사실 방어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예. 우리가 확실히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러한 상태인가라는 것은 좀 우리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성주에 사드 포대 하나가 더 배치돼 있는데 아직도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장비만 들어와 있는 상태이죠. 하루빨리 이것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LSAM하고 그보다 낮은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LSAM, MSAM 이런 것이 아직도 확실히 다 개발돼서 배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하루빨리 배치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지금 가장 신뢰성이 높은 페이트리엇 3 미사일을 방어 미사일을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필요하다면 미국으로부터 사오든가 해서 일단 방어 체제를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정찰 위성이 없다는 거죠. 이번에 가장 큰 것은 도대체 나중에 알게 됐죠. 저수지에서 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네. 알고 보니까 저수지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러니까 대북 정보 감시 능력이 획기적으로 이번에 증강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 하게 되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이라든가 일본의 정보력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드 도입할 때도 이제 중국의 반발이 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미사일 체계 같은 거를 도입하게 되면 어쨌든 중국과의 어떤 껄끄러운 관계가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이것은 예.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이 오히려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중국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쥐어지기 때문에 확실한 입장을 갖고 설명을 하고 입장을 견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것이고요. 그런 이런 방어 체계 무기라는 것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국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사드가 갖고 있는 그 AN/TPY-3라는 그런 이 레이더가 중국 내부를 바라볼 수 있다. 이건 사실이 아닌데 예. 그런 사실을 갖고 사실은 이제 한국과 미국이 밀착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렇게 됐는데 중국의 압박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예. 중국의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우리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가 보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상황이 달라진 것은 우리가 그 사드 배치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를 지원해 줬던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상 문제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거나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예.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들이 그 예를 들어 서방 국가, 특히 이제 유럽 국가만 하더라도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입장이 달라졌거든요. 과거 중국이 우리에게뿐만 경제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도 경제 보복을 받았고 노르웨이도 경제 보복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 우리가 예. 혹시 경제 보복을 받더라도 같이 협력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참 와닿는데 일각에서 또 정치권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이 핵 공유 구상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
일부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독자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독자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제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우리 전기 현재 23% 정도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얻고 있는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과연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핵 연료를 외국으로부터 사올 수 있을 것인가? 1차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네. 또 우리가 요즘 이제 다시 들어서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원자력 수출하려고 하는데 다 막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우리가 사드 사태에서도 봤듯이 그 방어적인 무기 체계를 하나 설치하는데도 그렇게 반발이 심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바로 옆 동네에 예를 들어서 방사능 폐기장 아니면 핵무기를 개발하는 시설을 갖다 놓겠다 하는데 좋아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전술핵 재배치죠. 전술 핵무기가 다 폐기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이 약 100에서 150개 정도의 전술 핵무기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 그래서 왜 해외에 배치할 수가 있고 또한 일부 핵 무기는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활용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 적에 뭐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 이것은 미국이 안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이를 더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됐고 분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고 아무래도 미국 측의 도움을 받거나 좀 협조를 받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약속은 굳건하다고 재확인을 하면서도 또 북한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 지금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또 방안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바이든 정부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 전략서에서도 그 부분이 얘기가 됐죠. 예. 외교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겠다. 그러나 동맹국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장 억제를 제공을 하겠다. 그런데 확실한 확장 억제 조치를 뭘 제공할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예. 일부 얘기가 되는 것은 전략 자산의 뭐 상시 배치. 이게 주둔이 아닙니다. 상시 배치. 근역에 와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항상 근역에 와 있을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을 배치한다.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 원자력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함으로써 오히려 억제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오판할 수도 있죠. 미국의 핵 잠수함이 여기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공격을 해도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왜 필요한지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이었고 예. 그것 때문에 사실 과거 우리가 지난 1945년 그 핵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핵 전쟁이 없었던 것도 핵과 핵이 서로 균형을 이룸으로써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 속에서 평화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속에서 핵 능력과 우위를 점거했던 미국이 결국 소련을 이기게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아산 정책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